교수님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의학통계학과의 윤성철 교수님께서 통계적 측면에서 임상 연구의 좋은 논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뭐 하는 내용들은 그 수업 들으신 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고, 근데 잘 아는 내용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통계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부분이 좋은 논문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클리니컬 여러분들 다 임상 연구를 하시죠. 클리니컬 리서치를 하는데 클리니컬 리서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클리니컬 리서치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각도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자체를 클리니컬 리서치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어지는 즉 인체 유래물에 관련된 연구도 클리니컬 리서치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연구가 클리니컬 리서치다라는 거고, 이러한 클리니컬 리서치는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팩터가 뭐인지, 또 어떠한 질환에 대한 진단법의 타당도와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치료 약물, 그리고 치료 의료기기 등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질병에 대한 자연사 연구 등을 포괄하는 것들이 다 클리니컬 리서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클리니컬 리서치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학 자체를 EBM이라고 하죠. EBM,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데, 의학의 기본 근간이 되는 게 EBM인데, EBM의 구성은 뭐로 되어져 있냐라고 하면 Patient Concern과 Clinical Expertise와 그리고 베스트 리서치, 이 부분이 클리니컬 리서치에 해당되어지는 세 개의 컴바인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에비던스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에비던스를 만들어내고 계속 나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MD가 아니라 이게 PhD인데, 제가 아산병원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게 의학 자체가 사이언스 과학적인 학문이라고 봤는데, 과학은 과학인데 저는 소셜 사이언스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현재의 참이 미래에는 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술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의 베스트가 나중에는 베스트가 아닐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게 변화해 나간다라는 측면이고, 이 EBM 자체도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최선책이 지금은 받아들여지지만 나중에는 환경, 의료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환경 등에 의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클리니컬 리서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단 케이스 리포트, 케이스 시리즈, 크로스 섹셔널 연구, 케이스 컨트롤 연구, 코호트 연구, RCT 연구 등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나뉘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지는데, 통계적인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면 자료의 획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차트 리뷰 또는 레지스트리 자료 등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관찰 연구의 형태가 있고요. 아니면은 실험에 의해서 얻는 실험 연구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클리니컬 리서치 영역에 있어 가지고 실험에 의한 영역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동물 실험은 이 클리니컬 리서치 영역에 들어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험에 의한 연구는 이 메디컬 필드에서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들은 다 관찰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리서치를 차지하는 포션 중에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쳐다본다라고 하면 한 20%, 그리고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0% 정도의 포션밖에 안 돼요. 물론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의한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메인에 해당되어지는 것만 실험에 의한 연구이지 서브그룹에 해당되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세컨더리 아웃컴이라든지 조금 모디피케이션 시킨 결과를 가지고 내가 본다라고 했을 때 결과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의한 결과라 하더라도 실험에 의한 연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프로스펙티브 옵저베이셔널 스타디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실험에 의한 연구는 트리트먼트 간의 비교를 위한 즉 코주에이션 릴레이션십을 보기 위한 연구에 메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클리니컬 리서치 자체는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에 근거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에비던스라는 부분이에요. 그걸 저는 설득력의 크기라고 했는데 이걸 에비던스 레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연구의 형태에 있어서 케이스 리포트가 에비던스가 가장 낮고요. 그리고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에비던스가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에비던스는 어디까지나 코주에이션에 관련된 추론을 할 때 해당되어지는 에비던스고요. 지금 현재는 메디컬 필드에서도 프로그마티즘한 형태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에비던스가 코주에이션에 근거한 에비던스를 우리가 계속 킵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이게 디베이트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클래시컬한 메디컬 필드에서 사용되어지는 영역은 케이스 리포트가 가장 약하고요. RCT가 가장 높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 RCT가 가장 높냐라고 하면 우리가 실험에 의해서 얻는 자료이기 때문에 연구 디자인이라는 세팅, 즉 일어날 수 있는 바이아스, 컴파운딩 문제, 실렉션 바이어스 문제 등에 대해 가지고 컨트롤을 해서 노는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 클리니컬 리서치 영역에 있어서의 수행 빈도는 RCT 같은 경우는 가장 드물고요. 케이스 리포트는 아마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MD 선생님 전공이나 펠로우가 있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아마 케이스 컨퍼런스를 하고 뭐 이런 걸 했겠죠. 하는 과들 매일 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과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다 클리니컬 리서치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비던스 레벨을 나뉘는 기준은 의약품하고 의료기기가 살짝 차이가 납니다. 살짝 차이가 나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더 믿는 것이 에비던스 레벨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약품 기준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면 크게 나뉘면은 5단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뉜다라면 7단계까지 나뉘어지는데 보통 5단계로 크게 나뉜다라고 하면 에비던스 최하위에 놓이는 게 엑스퍼트 오피니언, 그다음에 케이스 시리즈, 케이스 컨트롤, 그다음에 프로스펙티브 코트, RCT가 가장 높은 쪽에 에비던스 레벨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선상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됩니다. 에비던스 레벨이 이게 높냐 저게 높냐라는 것이 어떠한 기준점에 의해서 클리어 컷하게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뉘어지지는 않지만은 그 영역의 전문가들한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A 쪽이 더 높다라고 하면 A가 에비던스 레벨이 B에 비해서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리어 컷하게 나뉘어지지는 않고 많은 사람들이 더 어그리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A약, B약을 취사 선택해야 됐을 때 동전 던져가지고 A를 먹어야겠다. B를 먹어야 되겠다 하지 않죠. 일단은 그 부분에 배 아픈 부분에 전문가한테 찾아가 어떤 약을 먹을까요? 묻게 되죠. 그게 엑스퍼트 오피니언에 해당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엑스퍼트 오피니언 자체도 사실은 어디로부터 드리븐되어지냐라고 하면 자기의 경험치에 의해서 클리니컬 리서치를 하게 되고 페이션트 컨선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거에 의해서 RCT를 하고 그러한 난리지가 누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처음에는 A였지만 나중 시간이 지나면 B를 선택하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그러한 것이 에비던스 레벨을 나뉘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에비던스 레벨에 나뉘는 기준점은 어소시에이션에서 코주에이션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소시에이션은 우리가 연관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코주에이션은 인과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실험에 의한 자료이든 관측에 의한 자료이든 자료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연구 목적 하에 우리가 통계 어널라이즈를 하게 되죠.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통계를 좀 아시죠? 만약에 모르신다라고 하면 다음 학기에 의학 통계론 공통 강좌 그걸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통계 어널라이즈를 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내가 T 검증을 하든 분산 분석 검증을 하든 카이 제곱 검증을 하든 어떤 통계 어널라이즈를 하고 나면 이게 MD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 P-밸류 보죠. P-밸류. 그렇죠? P-밸류를 봅니다. P-밸류가 0.05보다 작냐 크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statistical association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그 순간에는 P-밸류가 유의미해야 되겠죠. 메디컬 필드에서는 5%의 유의 수준이
제너럴하게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0.05보다 작으면 스타티스티컬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0.05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에티올로지컬한 임플리케이션을 못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제껴버린다라는 거예요. 스타티스티컬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냐라고 하면 바이아스 문제를 봅니다. 이 바이아스는 실렉션 바이아스, 컴파운딩 바이아스, 다양한 바이아스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바이아스는 문제가 없느냐 를 쳐다봅니다. 한 예를 들면 A약과 B약에 대해 가지고 약의 효과를 쳐다보게 되어지는데 A약은 톡시시티 프로블렘 때문에 주로 젊은 층의 친구들이 대부분 복용했고 B약은 톡시시티 프로블렘이 없기 때문에 주로 올드 에이지가 먹었다라고 하면 두 약의 효과의 차이가 났다라고 했을 때 약의 효과의 차이인지 에이지의 효과의 차이인지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없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컴파운딩 바이어스 프로블렘 또는 실렉션 바이어스 프로블렘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바이어스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겠죠. 물론 조금 전에 에이지는 설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이기 때문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바이어스들이 우리가 테스트업을 하지 못할 뿐더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러한 바이어스 부분이 충분히 리듀스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게 이제 코주에이션 크라이테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코주에이션 크라이테리어라는 거는 우리가 에피 책에 가면 흉적 크라이테리언 등 이래 가지고 뭐 20몇 개의 크라이테리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메디컬 필드에서는 1960년 이후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기준점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때 스타티스티컬 어소시에이션을 코주에이션으로 쳐다보고 해석을 하게 되고 그때 코주에이션에 해당되어지는 에비던스 레벨은 최상위에 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비던스 레벨을 따질 때는 코졸리티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주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크라이테리아는 consistency of association, 내가 지금 얻은 결과가 유사 다른 자료에서도 얻어지느냐 와 같은 것이 consistency of association이고요. strength of association, 도저 relationship이에요. 이게 트리트먼트의 양을 높이게 되면 아웃컴 또는 이펙트의 크기고 결과의 에피커시도 올라가느냐 낮아지냐, 도저 리스폰스 릴레이션십이 있느냐, 특정 트리트먼트의 특정 아웃컴에 해당되어지는 관계가 있느냐, 시간의 전후 관계가 있느냐, 바이올로지컬하게 설명이 가능하느냐와 같은 5개의 기준점에 의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통계적인 관점에서 쳐다볼 때는 우리가 에비던스를 따질 때는 바이아스를 충분히 리무브했냐 안 했냐의 측면을 따져보는 거고요. 통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메디컬의 그 전문적인 필드로 넘어오게 되면 요와 같은 5개의 크라이테리언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옵저베이셔널이든 아니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든 에비던스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게 주 관심사죠. 이와 같은 에비던스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RCT를 하는 겁니다. RCT를 하는 건데 문제는 RCT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그렇죠? 이게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물론 그러한 리소스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뭐가 있죠? 에티컬한 프로블럼,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렇지만은 윤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상 연구에 있어서 윤리적이지 못한 연구는 제 아무리 좋은 그거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RCT를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통계적인 방법은 뭐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냐면 앞부분에서 스타티스티컬 어소시에이션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바이아스 문제는 없느냐라고 물었죠. 그 바이아스를 리두스 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퓰러하게 사용되어지는 게 프로펜시티 스코어라는 방법이 사용이 되어지고 인스트루먼털 베리어블이라는 방법이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메디컬 필드에서는. 특히 인스트루먼털 베리어블은 몇 년 전에는 많이 사용이 되어졌지만은 요즘에는 별로 사용이 되어지지 않고요. 제너럴하게 프로펜시티 스코어 애널라이저는 굉장히 파퓰러하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매칭 메소드 또는 웨이팅 메소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옵저베이셔널 데이터라고 하면 거의 오토매틱하게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좋은 저널로 가기 위해서는 컴파운딩 바이어스, 실렉션 바이어스에 대한 리듀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한 예를 들게 되면 이건 본원에서 2007년도에 놓은 건데 레프트 메인 코로나리 아트리 디지즈에 대해 가지고 스텐트하고
이게 캐비지하고 비교하는 논문이었어요. 스탠트하고 캐비지하고 비교하는 논문인데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랩트 메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이 심장학회의 가이던스가 국제 심장학회의 가이던스가 무조건 캐비지였어요. 무조건 캐비지였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좀 후진국이래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쳐다보고 환자의 상태가 시비어하지 않고 또는 젊다든지 이 프리비어스 히스토리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먼저 스텐트 즉 PCI를 해 보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캐비지로 가고 환자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캐비지로 가는 형태를 취했어요.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스텐트와 캐비지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결과를 낼 수가 있죠. 무조건 스텐트가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연령도 작고 프리비어스 히스토리 전반적으로도 다 그 캐비지군보다 양호하고 여기에서 매저되어지지 않는 언매저드 되어져 있는 베리어블도 훨씬 더 좋은 성질을 가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통계적인 측면에서 아웃컴은 내가 메이스 또는 데스, MI 스트로크 이거까지 걸린 시간을 쳐다본다라고 했을 때 생존 시간형 자료이고 설명 변수는 에이지부터 프리비어스 히스토리 등에 대한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주형과 연속형이 미스처돼 있고 이와 같은 어널라이즈를 하는 대표적인 게 칵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리그레이션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칵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리그레이션으로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 스탠트가 더 좋더라. 이거는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결과예요.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결과일 뿐더러 많은 사람들이 야 스탠트를 받은 사람들이 젊고 그리고 프리비어스 히스토리라든지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 코모비디티 등에 대해 가지고 좋은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료를 그냥 칵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리그레이션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이 NEJM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낮은 저널로 가든지 아니면 실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하게 되어지는 게 어떠한 측면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셀렉션 바이어스, 컴파운딩 바이어스를 리무브 시키기 위해서 또는 리듀스 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 마치 랜덤 트라이얼 한 것처럼 옵저베이셔널 스타디를 랜덤 트라이얼 한 것처럼 바꾸는 형태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코사일 랜더미제이션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게 프로펜시티 스코어 애널라이즈 매칭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칭 메소드를 쓴 상태에서의 결과를 쳐다보면 캐비지 스탠트가 PCI가 캐비지보다 나쁘지 않더라라는 결과를 얻게 돼요. 좋다라는 결과가 아니죠. 나쁘지 않더라라는 결과를 얻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레지스트리 자료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환자의 상태가 시비어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이게 랩트 메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캐비지가 아니라 캐비지 같은 경우에는 개복을 하기 때문에 재원 기간이라든지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다른 거에 의한 부작용이 크죠. PCI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로 RCT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RCT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2010년대 초반, 2011년인지 2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본원에서 역시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클리니컬 트라이얼한 결과가 이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국제심장학회지에 국제심장 가이던스가 바뀌게 돼요. 랩트 메인 환자라 하더라도 특정한 시비한 상태가 아니면은 이게 PCI를 해볼 수 있다라는 가이던스로 바뀌는 형태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앞단락에서 NEJM에 놓은 걸 쳐다보게 되면 이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좋은 논문, 나쁜 논문을 나뉠 수가 있어요. 좋은 논문들의 주 특징들은 아마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거를 말로써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되겠죠. 독창성, 창신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돼요. 논문 자체가 논리적이어야 돼요. 스토리텔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큐러시해야 돼요. 그리고 오가나이즈 자체가 논문의 표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그리고 구성에 대한 오가나이즈 자체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오리지널티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내가 지금 한 것이 더 퍼스트냐 아니면 더 베스트냐 아니면 새로운 이론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지는 자료가 나이스하냐 그 자료에 의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문제점들이 잘 제거가 되어졌느냐와 같은 것이 참 신성을 대표하는 부분이고요. 로지컬 자체 로지컬리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인데 기존에 있는 문제점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방향이 점차 흘러나가는 스토리텔링 한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논문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수업 받으시는 우리 학생들이
그 페이퍼를 읽을 때 이 페이퍼는 뭔가가 왁구가 찼어. 아니면 뭔가가 내한테 전달해 주는 게 있어. 이러한 느낌을 받는 저널들이 있죠. 물론 임팩트 팩터가 큰 저널이 무조건 좋은 저널은 아니지만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들이 그러한 경향성을 많이 보여요. 스토리텔링 되어져 있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다라는 측면요. 그리고 논문은 가급적이면은 일반인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 명료하게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복잡한 것들을 써야 된다. 아니면 임상적인 표현들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잘 표현을 해 주든지 아니면 스프리먼트리를 제끼든지 메인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은 심플하게 쓰는 게 좋아요. NEJM, 란셋, 자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스페시픽 저널이라고 안 하죠. 제너럴 저널이라고 하죠. 그건 일반 독자가 읽어도 그 전체는 이해를 못해도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게끔 쓰게 되어졌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accuracy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논문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테이블이라든지 그래프의 양식에 의해 가지고 구성되어져 있는 양식을 통해 가지고 전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구나라는 측면도 이게 오가니제이션 자체가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한 20년 전에 아산병원에 처음 왔을 때 그 MD가 아니다 보니까는 임상 페이퍼를 읽는데 임상 페이퍼 하나 읽는데 하루가 넘게 걸려요. 이게 사전 찾고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가 뭐이고 막 이랬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는 이게 저한테 통계 분석 의뢰는 엄청나게 들어오고 이게 임상 페이퍼를 읽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고 임상 페이퍼를 읽어야 그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점차 지나가다 보니까는 이제 임상 페이퍼를 읽는 시간이 확 줄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 페이퍼를 읽는데 전부를 다 읽지를 않고 테이블 먼저 보고 앞에 있는 그 애브스트랙트를 보고 나면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이고 통계 방법은 뭐를 썼는지 스텝 표현에 가고 디스커션에 가 가지고 리미테이션이 뭐인지 이렇게만 읽으면 한 30분이면 한 개씩 읽어내는 정도로 바뀝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좋은 페이퍼들은 설렁 본다 하더라도 앱스트랙트에서 하고 싶은 말들 정확하게 애큐러시하게 전달을 하고 테이블 스트럭처 잘 맞추고 그리고 디스커션 부분에 나의 리미테이션 정확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뭐가 다르다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것을 재확인했다와 같은 형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인이 안 됐는데 우리가 재확인했다 뭐 이러한 형태가 좋은 논문들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쁜 논문의 주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잘 알 거예요. 아이디어 복제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논문들을 짜집기 아주 짜집기 앞달라 붙여가지고 짜집기를 하게 됩니다. 짜집기에 의한 논문, 물론 우리 전공이라든지 펠로우 선생들이 위에 있는 시니어 스텝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고 논문을 써와 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이니시에이션은 짜집기 하는 거 맞아요. 아이디어 복제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트레이닝하는 러닝 커브를 넘어가는 형태인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짜깁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앞뒤가 잘 맞는지에 대한 논리성도 따져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논리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위에 선생님들한테 어쨌든 결과를 보이기 위해 가지고 내가 아이디어 복제를 해왔다라고 했을 때 차별성, 차이성에 대한 기존에 있는 결과치에 대한 차별성, 차이성 기존에 있는 것들은 여성에 대해서 했는데 나는 남성에 대해서 했다. 이 차별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은 남자, 여자 다 했다.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놓은 논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차별성이 있는 건데 그러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용어, 불치출한 설명, 등한 모호한 수식 그리고 결론 자체가 또 평이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별로 썩 좋지 않은 논문들은 뭐냐라고 하면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아가지고 쓸데없는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쁜 논문들의 주 특징들이 이러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좋은 논문과 나쁜 논문에 대한 장단점을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논문 작성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너럴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통계적인 측면에서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세싱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리니컬 리서치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이게 클래시컬하게 표현을 하면 일단은 내가 어떠한 문제의 발견과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사실에 반하는 것들을 발견을 했다든지 나는 지금 환자를 보는데 이게 계속 A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올드에이지 쪽은 B약을 먹여야 될 것 같은데
와 같은 이게 나름의 경험치가 쌓이게 되죠. 그럼 그 경험치에 의해서 나는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된 가설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연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실험에 의해서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은 관찰에 의해서 가져올 것인가? 관찰에 의해서 가져온다라고 하면 내가 레지스트리 자료로부터 가져올 것인가? 레지스트리 자료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파퓰레이션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디자인의 형태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부분이 연구 설계 및 자료 수집이고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자료 정리를 하고 우리가 통계적인 어널라이즈를 하고 결과를 컨클루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낸 컨클루전 자체가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임상 페이퍼로 끝나게 되어지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가설 설정을 하고 자료 수집을 했지만 거기에는 불확실성이 있어 가지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부분으로 다시 모티베이션 되어지고 와 같은 서큘레이션 하는 형태가 클리니컬 리서치의 형태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클리니컬 리서치는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논문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이 뭐냐예요. 목적이. 그래서 이걸 통계적인 관점에서 쳐다본다라고 하면 클리니컬 리서치의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세 개로 구분 지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코졸에 대한 분석, 또 다른 하나는 리스크 팩터에 대한 분석, 또 다른 하나는 프로그노스틱에 대한 분석. 코졸에 의한 분석은 우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주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것들을 배제했을 때 A약과 B약을 먹었을 때 어느 약이 더 좋냐와 같은 이 디시전 메이킹 하는 부분으로 넘어갔을 때가 코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스크 팩터 분석은 예후, 프로그노스틱 또는 프리딕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아웃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뭐인가를 찾는 것이 리스크 팩터예요. 대부분 오늘 수업 받으신 분들이 통계 분석을 한 번 정도는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통계 분석의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연구 가설이 설정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대부분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하게 되어지는 게 리스크 팩터 어널라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리스크 팩터로부터 어떠한 연구 목적 아니면 연구 가설이 설정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그게 리스크 팩터 어널라이즈고요. 그리고 코졸리티 리스크 팩터 말고도 뭐가 있냐라고 하면 내가 이 연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 지금 이러이러한 환자를 봤을 때 이 환자들한테는 A약을 주니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후에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이 A약을 주면은 그 결과치가 좋지 않을까라는 스코어링 시스템 또는 프리딕션 프로바빌리티 등을 구해내어지는 것이 프로그노스틱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가파 스코어, 유로 스코어, 찰슨 코모비티 인덱스 이러한 것들 자체가 다 프로그노스틱 모델로부터 추론되어지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리니컬 리서치는 크게 세 개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근데 많은 연구들이 나는 코졸을 분석할 거야. 나는 리스크 팩터를 분석할 거야. 나는 프로그노스틱을 할 거야. 와 같이 클리어컷하게 나뉘어지지 않아요. 오버랩이 되어져 있어요. 오버랩이 되어져 있지만 내가 메인리 관심이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맞는 통계적인 방법의 어프로치 아니면 자료 실렉션의 어프로치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 추론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면 통계학이란 가장 중요한 게 일반적 규칙성을 찾는 학문이 통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일반적 규칙성. 일반적 규칙성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일단 연구 가설, 연구 목적이 필요로 되어지죠. 이러한 연구 목적은 가설로서 구체화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가설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인데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게 되겠죠. 자료를 수집하는 목적은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목적에 대한 달성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자체가 이게 굉장히 자기적이라고 하면 바이아스가 끼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 자체가 그러한 문제가 없이 획득이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RCT,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형태에서 얻는 자료라고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자료겠죠. 어쨌든 자료를 잘 모았다라고 하면 이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판단을 하게 되겠죠. 가설에 대한 지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통계학 자체는 일방적으로 예스와 노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체 자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료만을 가지고 우리가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언서턴티가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언서턴티에 대해 가지고 논문에서 반드시 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크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스탠다드 에러라는 개념.
스탠다드 에러라는 개념이 사용이 되어지고 요즘에 과거에는 스탠다드 에러만 제시하고 p-value만 제시하면 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95% 신뢰 구간, 90%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 주로 메디컬 영역에서는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제시하게 되죠.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제시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 판단의 한계가 이 정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A약에 대한 치료의 성공률이 50%야. 라고 나왔고 B약을 먹었는데 치료의 성공률이 60%야 나왔다면 B약이 좋은 거죠. B약이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일부의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50%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니까 20%부터 90%, 60%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니까 30%부터 100% 이렇게 놓은다라고 하면 두 개가 오버랩되어지는 게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자료로부터는 두 개에 대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p-value가 만약에 먹었다 하더라도 50%에 대해 가지고 49%에서 56%고 60%에 대해서 57%에서 뭐 60 몇 프로다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오버랩 되어지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 두 개에 대한 차이는 p-value가 먹었다 하더라도 뒤에서 강조하겠지만 clinically relevant한 차이인가에 대한 또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 가지고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통계적인 어널라이즈로부터 모으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에는 uncertainty에 대한 고려가 필요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개념이 모집단, 표본 분포, 가설 검정의 오류, 유의 확률 등이 개념이 필요로 되어지는데 모집단이란 건 뭐냐라고 하면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집단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자료 연구 설계에 의해서 자료를 얻게 되죠. 자료를 얻은 자료를 우리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이 논문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걸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연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표본에 한정하여 우리가 추론하지 않죠. 궁극적으로는 타겟이 되어지는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모집단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거에 대한 추론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포뷰는 젊은 영 에이지 집단만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남자애들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표본으로부터 도출되어져 있는 값 자체가 바이어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 페이퍼의 테이블 1에 들어가는 것이 뭐에 해당되어지냐라고 하면 표본에 대한 통계량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표본들의 통계량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값이 타겟이 되어지는 모집단을 잘 대표하느냐라는 대표성을 보는 것이 테이블 1이라는 거예요. 임상 페이퍼를 쓸 때 테이블 1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졸트라든지 디스커션에서 내가 타겟이 되어지는 모집단을 향해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게 테이블 1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1인데 내가 전체 집단은 우리나라 전체 에이지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데 테이블 1은 젊은 애들만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추론을 하는 형태. 좋지 않은 논문의 형태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성 있게 잘 반영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통계 터미널리지로는 랜덤 샘플링, 이미 추출이라는 표현이에요. 모집단에 대해서 내가 궁극적인 연구 목적 그리고 하이파테시스가 제너레이트 되어지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연구 설계에서 자료를 뽑아오게 되고 그건 표본으로 구성이 되어지고 표본을 스탯 어널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모집단에 추론을 하는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랜덤 샘플링이라는 표현은 통계 터미널리지지만 표본이 타겟이 되어지는 모집단을 잘 대표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논문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내가 논문을 쓴다라는 것은 타인에게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면이라는 표현으로 가게 되어지죠. 타인에게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주장이 클리어해야 돼요. 상대방이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네가 뭔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순간에 이미 꽝이에요. 그래서 좋은 논문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이 클리어하게 표현이 되어진다. 그러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클리니컬 하이파테시스로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임상적인 가설로서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피는 거예요. 제가 통계학과에 있지만은 우리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달라고 했을 때 대부분들은 자기의 클리니컬 하이파테시스가 명료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찾아오는, 이게 시니어 스텝이나 약간의 경험치 있는 주니어 그 스텝들 정도는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전공이나 펠로우 선생님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클리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클리어하게 정리해 오는 똑똑한 스마트한 친구들도 많고요. 어쨌든 내가 좋은 논문을 쓰려고 하면, 그 표현은 다시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자기 주장이 명료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주장이 명료한 부분이 이제 설정이 되어졌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우기면은 되지 않아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 이 과학적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데이터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료로부터 오게 돼요. 어떻게 자료를 획득했느냐, 어떤 자료이냐의 등에 의해 가지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서 이게 에비던스가 크냐 작으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만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할 거예요. 뭐 몇몇은 데이터 그 자체로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주장에 합당한 이해 가능한 범주로서 충분히 이해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스탯 어널라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스태티스티컬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좋은 논문들은 클리니컬 하이포테시스가 클리어하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획득 프로세스가 명확히 표현이 되어져 있고, 아니면 생길 수 있는 바이아스를 이런 등을 통해 가지고 제거했다. 내가 네스티드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를 통해서 얻었다. 아니면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를 통했다. 뭐 등 코호트 스타디를 통해서 얻었다. 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어널라이즈를 충분히 어떻게 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좋은 논문의 형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가설, 임상적인 가설, 통계적인 유의성, 임상적인 유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앞부분에 클리니컬 하이포테시스가 클리어해야 된다라고 했죠. 중요한 거는 임상적인 가설도 있지만 이게 통계적인 가설도 있어요. 우리가 메디컬 필드에서 많은 임상의들이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두 약의 효과가 차이가 나느냐 라고 하면 효과의 차이의 유무는 임상적인 가설이에요. 근데 내가 이 임상적 가설을 서포팅하기 위해 가지고는 통계적인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수리 영역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수리 영역으로 가져오는데 A 약과 B 약에 대한 효과의 차이는, 만약에 온콜로지에서 사용되어지는 약의 효과라고 했을 때 오버올 서바이벌의 차이를 약의 효과의 차이로 볼 것인지, 원이어 서바이벌의 차이를 약의 효과의 차이를 볼 것인지, 5이어 서바이벌의 차이를 약의 효과의 차이로 볼 것인지, 이게 중요하죠. 통계적인 가설을 통해서 통계 액션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는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얼리 스테이지 브레스트 캔서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이어 서바이벌의 차이를 약의 효과의 차이로 보겠다. 이건 우둔한 짓이죠. 아무런 트리트먼트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99.9% 이상이 그 초기 유방암 환자에 대해 가지고는 죽지를 않게 되죠. 그랬을 때에는 5이어 아니면 10이어 아니면 1이어 서바이벌을 보기 위해 가지고는 거의 죽지 않기 때문에 10만 명, 100만 명 이상의 자료를 모아야 되는 형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말기 런캔서 환자를 대상으로 내가 5이어 서바이벌을 보겠다, 10이어 서바이벌을 보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5이어쯤 되게 되면 말기 런캔서 환자 같은 경우에 두 개 다가 약의 효과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차이가 없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는 1이어 6months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임상적 가설을 잘 대표할 수 있게끔 통계적인 가설로 바꾸고, 그리고 통계적 가설에 의해서 임상적 가설을 서포팅하는 형태, 1과 2로 넘어가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좋은 논문으로 갈 수 있는 통계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학자하고 임상의하고는 많은 디스커션, 그리고 제가 아까 임상 페이퍼를 읽는데 많이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또한 저희 통계인들도 많은 메디컬 페이퍼를 읽습니다. 많은 메디컬 페이퍼를 읽고 그게 의해 가지고 어떠한 것을 찾게 되어지는데, 임상의들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점을 이해하고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계인을 찾아갈 때. 또 다른 한 예를 보면 치료 방법 간의 성공률이 다른가? 아, 이거는 통계적인 가설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공률이니까 다른가? 성공률이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스페시픽하게 갔는데 성공률이 다른가라는 부분은 임상적인 가설이에요. 한 예를 들면 A약을 먹었을 때의 성공률이 44%고 B약을 먹었을 때의 성공률이 42%예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성공률이 다르냐 같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메저는 거의 무한계가 놓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메저는 차이의 메저죠. 디퍼런스의 메저. 그리고 디퍼런스의 메저는 2%인 거죠. 또 다른 메저로서 이 다른가 같은가는 우리가 상대적인 비, 렐라티브 리스크를 잡아올 수 있죠. 이거 외에도 NNT라든지 오즈 레이쇼라든지 등등의 메저를 잡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디퍼런스 메저하고 렐라티브 리스크를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차이는 2%고 렐라티브 리스크는 1.05예요. 다른 연구에 있어서 A약을 먹었을 때 성공률이 4%고 B약을 먹었을 때 성공률이 2%라 했을 때 디퍼런스의 메저를 가져오면 2%고 렐라티브 리스크는 2배예요. 위에 있는 경우에는 디퍼런스의 메저나 렐라티브 리스크의 메저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임상적 가설에서 통계적 가설로 가고 통계적 가설에서 임상적 가설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아요. 디퍼런스의 2%는 44%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는 상태인 거죠. 근데 밑에 있는 경우에는 디퍼런스의 메저의 2%를 가져온다라고 위에 거와 동일시되어집니다. 하지만 렐라티브 리스크를 쳐다보기엔 2배 차이가 납니다. 통계적인 가설, 아래와 같은 세팅에서의 통계적인 가설은 렐라티브 리스크 근거하에서 쳐다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임상적 가설에서 통계적 가설로 가고 그리고 통계적 가설에서 임상적 가설로 갈 때 인포메이션 로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디퍼런스 메저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데 렐라티브 리스크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을 수 있어요. 렐라티브 리스크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데 디퍼런스 메저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두 개다가 있을 수 있고 두 개다가 없을 수 있고 둘 중에 한 개만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중에서 p-밸류를 먹는 값을 가져오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널라이즈를 하게 되면 잘못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프리스페시파이드 되어져 있는 프렛 에 의해가 움직이는 거예요. 통계적인 결과를 보고 그거에 의해서 가설이 제너레이트 된다라고 하면 false positive의 결과, 잘못된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걸 유념하시고요. 조금 전에는 통계적인 가설과 임상적 가설에 대해서 쳐다본 거고 또한 통계적인 유의성과 임상적인 유의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statistically significant라는 표현을 쓰고 clinically significant라는 표현을 쓰는데 clinically significant보다는 요즘 파퓰러하게 사용되어지는 게 clinically relevant, significant의 유사어로 relevant가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게 보면 두 개 간의 약효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쳐다봐요. 약효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쳐다보게 되면 두 개에 대한 차이의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인 유의성은 있는 거고요. 0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마우스로 보인 거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 거예요.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40%와 41%의 약효의 차이는 임상적으로 관심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성공률에 있어서 40%나 41%나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적어도 40%와 50% 정도 10%의 차이가 나면 즉 클리니컬리 렐러번트한 델타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첫 번째 케이스로는 통계적인 유의성도 있고 임상적인 유의성도 있는 거죠. 클리니컬리 렐러번트한 거죠. 이와 같은 부분은 좋은 논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유의성도 없을 뿐더러 임상적인 유의성도 없어요. 이거는 에티올로지컬하게 임플리케이션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냥 제키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케이스인데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쳐다보게 되면 이게 두 개의 차이가 클리니컬리 렐러번트한 차이 이상으로 올라가 있죠. 하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러할 경우에는 클리니컬리 렐러번트 하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페이퍼를 쓰시면 돼요. 과거에는 대가만을 쓴다라고 해가지고 잘 안 썼는데 이 페이퍼를 쓰시면 됩니다. 혹 이러한 자료를 만나게 되었을 경우에 많은 임상의들이 어떠한 과오를 범하냐라고 하면 전공이라든지 펠로를 족쳐가지고 자료를 더 몇 개 더 모으게 해요. 차트 리뷰를 통해 더 모아가지고 이거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료를 더 모았으면 우리가 첫 번째 한번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자료가 오면 본 상태에서 그 자료를 하품으로 인해 가지고 p-밸류가 더 커져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거 자체로서 그냥 페이퍼를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further study 형태로 넘어가시면 되고 이거 자체로 clinically relevant하다 또는 그 statistically borderline significant하다라는 표현으로 써더라도 충분히 좋은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단 설정되어져 있는 clinical relevant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문제는 이와 같은 세 번째 케이스죠. 저는 이러한 것들을 쓰레기 논문이라고 표현하는데 통계적인 유의성은 있는데 임상적인 의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페이퍼들이 여전히 한 20-30%가 아직 그 지금 임상 필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근데 이러한 페이퍼가 쓰레기 페이퍼라고 하지만은 어떠한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냐라고 하면 이러한 페이퍼들 덕분에 우리가 뭐를 찾을 수 있냐라고 하면 clinically relevant한 델타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clinically relevant한 델타가 임상적인 감은 있지만은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하에 아니면 합리적 근거하에서 이 책정되어져 있는 델타를 찾기는 힘들어요. 그랬을 때에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백 날리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임 박사님 질문을 받아야 되나요? 네, 교수님, 그 질문 채팅창에 이제 학생들이 올릴 건데요. 네. 네, 그 올리는 거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그 학생들이 만약 또 이제 저한테 미리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 분석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네. 네, 뭐 메타 분석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뭐 방법은 수업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좀 특이한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연구자가 메타 분석만 계속 낸다면은 그 네. 사람이 이제 혹시 좀 이상한 연구자로 취급받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메타 분석을 많이 하고 있나요? 그럼요. 메타 분석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메타 분석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닌데 메타 분석 자체도 사실은 클리니컬 트라이얼하고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토매틱하게 뭐 이래저래 한 연구들을 뽑아 가지고 내가 뭉친다. 그 뭉쳐 가지고 결과를 낸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큰 착각이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펀메드라든지 이런 이 논문 그 찾는 엔진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어떠한 거에 의해 가지고 찾게 되어지는 논문의 형태가 얼마이고 거기에서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시켜야 되는 크라이테리어는 어떻게 가져가고 그 우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할 때 프로토콜 짜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사전에 먼저 짜져 있어야 돼요. 그 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뺄 거를 빼고 열 거를 넣고 뭐 이러한 형태에 의해 가지고 하나하나의 논문의 자료가 아니면은 로우 데이터를 연구자로부터 얻을 수 있으면 그건 더 좋고 그러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메타 분석 자체가 메타라는 거를 이상하게 보는 물론 많은 임상인들이 그렇지 않은데 특정 몇몇 임상인들이 이게 이렇게 몇몇 개만을 가지고 하게 되어져 가지고 좋은 논문에 쓰는 경우를 보기는 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독창성이 너무 커 가지고 아니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의 어떠한 근거를 주기 위한 형태로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좋은 메타 분석은 RCT와 같은 프로토콜 작성하에 모든 아까 그 연구 설계 그리고 자료 수집 이러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놓기 때문에 나쁜 연구가 굉장히 훌륭한 연구입니다. 그 절차만 맞춰낸다라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 하나 올라올 것 같습니다. 채팅창이 어떻게 보지? 아니면 박재홍 선생님 그냥 그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채팅창이 교수님 뭐 따로 뭐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저는 타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네. 이제 통계는 저는 좀 얄팍하게 뭐 약하게 돌릴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산병원에서 이제 박사과정 진학을 하게 됐고 지금 제가 오늘 이제 통계 강의 들으면서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윤성철 교수님께서 아마 우리 아마 아산병원에서 특히 메디컬 파트 쪽에 관계되는 통계를 좀 이렇게 봐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과연 그 통계 이제 타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까? 그거 한번 아까 여쭤보려고 저희 과의 통계 서비스 시스템은 유료화돼 가지고 통계 서비스는 그 타병원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 말고 이제 선생님께서
그 저희 대학에 지금은 이제 이건 병원이 아니라 대학인 거잖아요. 대학의 박사과정으로 재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학기 의학 통계론 수업 아직 안 들으셨죠? 네네. 그거 들으시고 뭐 그거 하면은 저한테 뭐 이래저래 질문을 주시면은 통계 분석은 못 해드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가 있고요. 통계 분석을 해야 되는 측면이면 저희 과에 의뢰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넘어가 하시면 되죠. 언제든 그 뭐 질문은 오케이입니다. 그거는 우리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채팅창에 더 이상 질문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메일로 질문이 올라온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교수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교수님 수업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